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 중국이 드디어 본격적인 파산의 멜로디가 시작됐습니다. 중국 기업의 파산은 일반 자본주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파산과는 격이 다릅니다. 보통 국가에서는 기업이 파산하면 주주하고 채권자들이 피해를 보는데 중국은 기업이 파산하면 국가가 파산으로 몰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만 중국의 대기업에는 정부 자금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회사의 재정 악화는 곧 국가 재정의 악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파산 신청한 하이난그룹은요, 중국 재계 4위의 대형 회사인데 조지 소로스가 한때 투자하기도 했던 그런 회사였죠. 물론 조지 소로스는 훨씬 전에 차익 실현에서 재미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파산 및 구조조정을 신청했다는 기사가 엊그제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LG전자 정도의 회사가 파산 신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LG전자가 파산 신청을 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LG가 저 정도인데 다른 회사는 괜찮을까, 이런 의심이 안 갈까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사건이 생겼으면 곧바로 IMF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 회사들의 파산 및 구조조정 신청이 전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보다 30%가량 많아졌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끌어온 회사채인 만기가 2021년과 2022년에 50%가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와 내년에 파산하는 회사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금융당국의 부담은 더 커지겠죠. 한편 이러한 파산 및 구조조정을 중국 공산당이 묵인하는 이유가 이제는 중국도 자본시장을 개방하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더 이상 부실한 기업의 뒤를 봐줄 수 없다는 그런 판단 아래 이제 슬슬 정리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국 회사들의 부실 규모가 1년 중국 GDP의 2배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감당이 될까요? 하이난그룹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과도한 M&A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식하게 M&A를 했었냐면요, 미국 뉴욕 맨하탄의 오피스 빌딩인 파크 애비뉴를 2조 4천억 원에 매입을 했었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가 당시 뉴욕에서 있었던 최대 규모의 부동산 거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조 4천억 원으로 부동산 매입한 거는 정말 세 발의 피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게, 하이난그룹이 M&A 하기 위해서 끌어들였던 돈이 약 50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해외에 과잉 투자를 하니까 유동성 조절 차원에서 중국 금융당국이 전격적으로 M&A를 금지 또는 축소시킨 거죠. 회사 부채를 줄이라는 명분으로 자산 매각을 강요했습니다. 이번에 파산 신청한 하이난그룹은요, 자회사 부채까지 포함하면 17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중국 금융당국의 조치로 중국 대기업들이 사들였던 해외 자산들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M&A 규모는 금융조치가 있기 전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1대1로 하고 관련되어 있는 M&A는 200억 위안이 넘으면서 오히려 전년보다 11배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외에서 매각해서 1대1로에 갖다 박은 거죠. 근데요,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1대1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부도 사태로 몰려가고 있죠. 탄자니아 같은 나라는 아예 돈 안 갚겠다고 대통령이 선언을 했습니다. 술 취해서 계약을 해도 이렇게는 안 한다면서 돈 못 갚는다고 걸석에서 디폴트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중국의 대기업들 그 많은 자금들 다 털어서 1대1로에 꼬라박고 한 방에 홀랑 날려먹은 겁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의 유동성 관리가 대기업 파산의 1차적인 문제였었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매출까지 하락하고 중공개질까지 퍼지면서 완전 막장까지 몰리게 된 겁니다. 한편 이런 파산 구조 신청이 고의부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는 신규 투자가 어려우니까 그냥 털어버리고 새로 회사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주주하고 돈 빌려준 사람만 손해를 보는 거죠. 결론만 놓고 봤을 때 이건 마치 일본이 정신 못 차리고 미국 부동산을 마구 사들이다가 한 방에 골로 간 사태하고 비슷한 양상입니다. 거기다가 보너스로 구소련 붕괴 모델하고 한국의 IMF 모델까지 적용한 토털 퓨전 파산 모델, 이런 새로운 모델이 생길 것 같습니다. 토털 퓨전 파산 모델, 이건 제가 만들어낸 용어고요. 중국식 파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에 중국의 기업 도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2차례 올렸었는데요. 영상의 내용은 중국의 반도체 기업의 도산 시나리오가 있고요, 바오샹 상업은행의 파산, 굴지의 IT 기업들이 하나둘씩 재정난에 문을 닫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런 기업들의 도산과 연계돼서 지방정부가 부채 위기에 몰리게 되고요. 중국 전체적으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작년 이런 내용을 올렸을 때는 파산으로 몰리는 과정이었었다면 지금은 파산이 결정이 돼서 구조조정으로 들어가는 단계인 거죠. 이 두 영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국 경제의 위기가 모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국 경제 폭망에 관해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방정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살아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앙정부도 지방의 재정 문제에서는 완전히 손을 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얼마 전 리커창 총리가 지방정부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솔직하게 미리 이야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네가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규모가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리커창 총리의 립서비스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부도가 나는 대형회사들의 공통점들은 지방정부의 채권을 끼고 있거나 중앙정부의 자금이 엮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규모가 공식적으로 2019년 기준 중국 GDP의 160%나 됩니다. 지금은 더 될 거예요. 따라서 중국의 기업 파산을 단순히 금융위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국가부도의 위기이자 더 나아가서 체제의 위기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굴지의 기업들이 모두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한마디로 정치기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온다면 당연히 경제와 정치 모두 다 손을 보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미 지금 같은 상황이 온 것이 중국 공산당 체제의 한계성을 보여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진핑 주석이 이거 외부 세력하고 결탁해서 체제를 전복하려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반시진핑 세력들을 현재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을 권력 암투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그보다는 더 큰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제 개혁 같은 그런 거죠. 내년에 있을 제20차 당대회에서는요, 시진핑 주석이 재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미국의 압력도 상당할 겁니다. 바이든이 친중이긴 하지만 지금 시진핑 체제하고 친한 것이 아니라 장점인파, 즉 상하이방하고 친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이 지금 현재 많이 곤란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확실히 자본시장을 개방하게 된다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체제의 위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모든 회계가 투명해야 할 테니까요. 공산당의 일방적인 관리체계에서 경제가 돌아가기는 힘들게 됩니다. 사실 자본시장 개방도 중국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미중 무역협정을 따르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자본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린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자본시장에 걸맞는 정치, 행정 시스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치개혁이 안 따라갈 수가 없겠죠. 중국이 만약에 민주화를 하게 된다면 다문화 다민족 국가는 아마 포기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본주의 논리로 돈이 안 되는 소수민족까지 챙겨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 55개 부족, 조선족 빼고요. 이런 부족들을 모두 통합하는 데 필요한 이념이 바로 공산주의, 권위주의 정치거든요. 그런데 현재 중국의 한계성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완전하고 투명한 자본주의로 전향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중앙정부의 구심력은 상당히 떨어지게 되겠죠. 우선 정부의 규모부터 작아질 테니까요. 그리고 비효율적인 지방정부는 털어내야죠. 5호 16국까지는 안 가더라도 대국이라는 거품을 빼내야 할 겁니다.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딜레마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실 기업들의 잘못된 데이터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중국의 공무원들조차 중국의 데이터를 믿지 말라고 할 정도니까요. 사실 중국 기업들의 부채 규모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큽니다. 중국의 대기업이나 국유 기업이 끌고 온 정부 산하 금융기관의 채권은 경제가 좋을 때는 부채 항목에 기입이 되지만 위기가 오면 부채를 자본 계정으로 옮겨 놓습니다. 즉 국유기업 채권이나 지방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줍니다. 그러면은 부채 규모가 확 줄겠죠. 그렇게 해서 부채로 남아있는 게 지금 알려진 이런 부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부채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막상 파산했을 때 채권이 아닌 주식으로 들고 있었기 때문에 파산을 해도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도산은 곧 국가 재정 파탄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도 금융시장을 개방을 했고요. 따라서 앞으로 기업 회계를 완전히 공개해야 할 시점이 올 테고요. 그러면
부실한 회계 장부들이 만천하에 드러날 텐데 이때 기업의 거품이 빠지게 되면서 중국의 국가 경제도 결국 파탄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알려진 규모보다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사실이죠. 자칫 세계 경제 위기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방부채의 경우에는요, 그 규모를 알 수가 없어서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들도 각자의 논리에 따라서 추산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난감한 상태죠. 중국 환율도 문제입니다. 중국의 위안화 발행은 달러 수급에 따라서 유동적이었었지만 작년 기준 중국에 유입된 달러보다 위안화 발행이 30%가량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초과 발행된 위안화를 이자율을 올려서 유통량을 줄인다면 중국 환율은 더 오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수출을 포기해야 할 지경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중국 당국도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산업을 단순 제조업에서 IT 서비스업이나 금융업 등 좀 더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도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체제에서 언론의 감시 있죠, 표현의 자유 감시하죠, 각종 규제들 극복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자본주의 국가면서 중국보다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조차도 규제를 해소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완전하지가 못한데 하물며 중국은 오죽하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이제 중국의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국가 경제를 살려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의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1대1로 해서 수백조 날렸죠. 반도체 굴기로 1천조 이상 날렸죠. 국방력 늘린다고 그동안 퍼부은 돈이 수백조죠. 이런 상황에 시 주석은 인민해방군 월급을 40%나 올려준다고 하죠. 자, 모든 것은 2022년에 결판이 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위험성도 따르게 되는데요. 시 주석이 재집권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왜냐하면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국제 전문가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대만령 섬을 중공군이 장악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발 경제 대공황, 이거 거의 피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중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공산당이 좀 파토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 상태로 정말 강대국이 된다면 앞으로 영원히 갑갑해질 것 같습니다.